선교 전략, 비즈니스 선교 전략 4주차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9장 개신교 개척자들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존 엘리엇과 경건주의자들, 특별히 모라비안 선교와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눌 거고요. 윌리엄 캐리, 아도니람 저드슨, 로버트 모펫, 이렇게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 엘리엇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 엘리엇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사역한 천교도 목사입니다. 그는 알곤킨 부족의 영적 상황에 관심을 갖고 사역하기 시작을 했죠. 1644년에 알곤킨 부족의 언어를 배우고 1646년부터 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674년에 이르러 약 1100명의 알곤킨 부족 회신자들이 엘리엇이 설립한 14개의 인디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하는 마음, 이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엘리엇은 성경 번역에도 전념하였고 1663년 알곤킨어로 성경 전체를 번역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영국 복음 전도회에 영향을 끼쳤고, 복음 전도회는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 국가의 원주민들을 복음화하는 그런 목적을 이제 갖고 있었죠. 엘리엇은 부족 회심자들을 전도자들로 훈련을 했고요. 그들은 약 4,000명의 원주민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불행히도 필립 왕 전쟁에서 엘리엇이 전도한 대다수 회심자 등이 사망하거나 혹은 포로 수용소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경건주의자들의 선교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주의는 독일 루터교의 필리프 슈페너 목사의 사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675년 경건의 갈망이라는 책이 출간을 했는데요. 경건주의자들은 당시 루터교의 냉담한 이 정통주의를 배격하고 경험주의적 기독교에 심취를 했습니다. 기본 교리 체계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살 것을 촉구하였던 것이죠. 슈페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그룹으로 성경 공부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평신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도덕적 삶을 살고 주님을 증거하는 신자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경건주의의 본선이 된 할레 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또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를 경건주의로 이끌었고, 프랑케는 슈페너의 뒤를 이어 경건주의 지도자가 되었죠. 프랑케는 할레 대학교를 발전시키고 학생들에게 선교 정신을 불어 넣었습니다. 왕실 전담 목사가 할레 대학교를 방문하여 선교사를 모집했을 때 바돌로메 지켄 발크와 헨리 필차우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들은 후에 인도에 가서 덴마크 할레 선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이들은 인도에서 회심의 장애가 무엇인지 힌두교를 신중하게 연구할 것, 선교 지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것을 주장하고, 선교사는 반드시 개인 전도에 헌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가능한 빨리 기독교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현지인 목회자를 양성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들의 선교 전략이죠. 힌두교 연구, 성경 번역, 개인 전도의 헌신, 기독교 교육기관 설립, 현지인 목회자 양성입니다. 1715년 지켄 발크가 유럽에서 돌아와 할레 대학교에서 연설할 때 청중 가운데 니콜라스 폰 진젠도르프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모라비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죠. 모라비안 교도들은 박해를 피해 독일에 온 존 후스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진젠도르프는 그들에게 자신의 영토를 내주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란 뜻을 가진 헤른후트라는 공동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참여할 것을 도전했습니다. 1732년부터 1760년까지 이 교회는 약 600명의 회중들 가운데 226명이 선교사로 떠났는데, 이는 12명의 회중이 1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전례 없는 비율이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카브리해의 섬들, 그린란드, 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북아프리카 등 많은 지역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다음과 같은 선교 원칙, 선교 전략을 갖고 사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는 평신도 드리다. 두 번째, 선교사는 자급자족해야 된다. 세 번째, 선교사는 현지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한다. 네 번째, 선교사는 현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한다. 다섯 번째, 선교사는 학교를 설립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여섯 번째, 선교사는 대중 전도보다는 개인 전도에 참여해야 한다. 일곱 번째, 선교사는 예수님을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해야 한다. 여덟 번째, 지역교회는 반드시 자치해야 한다. 그리고 아홉 번째, 선교사는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곳으로 가야 한다 였습니다. 다음으로 윌리엄 캐리의 선교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선교 운동의 아버지로 불리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런데 그 캐리는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를 대중화한 사람이죠. 1792년에 윌리엄 캐리가 했던 두 가지 사역이 현대 선교 운동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교도 개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관한 연구라는 이 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은 선교의 성경적 신학적 기초를 제시하고 전 세계에서의 이 기독교 확장과 선교사 파송단체 설립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국의 침례교회 연합회 연례 모임에서 캐리가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이사야 54장 2절 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이 설교로 바로 즉시 이 침례교 선교회가 발족이 되었고, 그는 여기에 인도 선교사가 되기로 지원을 했습니다. 자원을 했습니다. 1793년 캐리와 그의 가족은 인도로 떠났습니다. 정착 초기 과정에서 어린아들 피터가 사망하는 등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들은 당시에 덴마크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캘커타 북부의 세람포르에서 선교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세람포르 삼총사로 불리는 성경 출판, 세람포르 대학교 설립, 교회 개척 등의 사역을 활발히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와 그의 동료들의 전략은, 첫 번째, 선교사는 선교지의 언어와 문화를 매우 신중하게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선교사는 선교지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과, 세 번째, 선교사는 가능한 많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네 번째, 선교사는 선교지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다섯 번째, 선교사는 지역교회를 개척해야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선교사는 현지인 목회자를 양성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해야 한다라는 이런 선교 전략을 갖고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의 이 선교 전략은 지난 200여 년 동안 개신교 선교 전략의 토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는 성경 번역과 배포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또 그는 교회 개척을 강조했고, 또 그는 인도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세람포르 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초등학교의 학력만을 가진 이 캐리인데요. 그의 업적은 정말 놀랍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아도니람 저드슨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드슨은 버마 개척 선교사였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은 사역 전략을 개발하고 실천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는 선교단체의 설립의 필요성을 깨닫고 미국 해외선교위원회, 미국 침례교 해외선교위원회 설립에 기여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버마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는 데 헌신을 했고요. 세 번째, 그는 성경 번역의 필요성을 확신하고 영어가 아닌 헬라어와 히브리어 성경에서 버마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는 회심자들이 상당 기간 동안 집중적인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는 선교사들에게 전 생애에 걸쳐 선교에 헌신해야 한다고 도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로버트 모펫 선교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모펫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정원사였고 공식적인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런던 선교회는 그의 가족을 남아프리카로 파송했는데 얼마 후 1816년 케이프타운에 도착하였고, 그리고 얼마 후 현재 보츠와나에 해당하는 쿠누만으로 이동하여 48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1857년 치와나족 언어로 성경 번역을 완료했습니다. 이 번역은 곧 베추아니 부족의 영적 각성 운동을 촉진시켰습니다. 모펫은 쿠누만 지역의 마을마다 교회를 개척했지만 선교 기지의 원형을 설립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선교 기지란 선교 사역을 위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선교 기지에서 선교사와 현지인 사역자들을 위한 주택, 창고, 학교, 진료소, 인쇄소, 고아원, 관계 수로, 비옥한 농장 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선교 기지 혹은 자립형 공동체는 아프리카, 중국, 인도에서 개신교 선교 활동의 전형적 모델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봤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이 개신교 선교 전략에 대해서 요약을 한다면 19세기 개척 선교사들은 10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개신교 선교의 어떤 그 전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 대다수는 선교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고요. 또 전도와 교회 개척에 심혈을 기울이고 현지인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선교 기지 혹은 선교사 마을 등의 전략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기지는 선교사의 장기적 사역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지만 중국과 인도의 이 선교 기지는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천국으로, 선교사들의 천국으로 변질되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존 리비우스 선교사는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선교 마을에서 나와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기지 혹은 센터 혹은 선교 마을, 이것을 건립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밴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4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